안녕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사장님이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요즘에 블록체인이 하도 떠서 저도 사실 불러주는 데가 많은데 저는 좀 많이 안 가는 편입니다. 근데 워낙 훌륭하신 이사장님이 초청해 주셔서 제가 왔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강연할 때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참석하신 분들의 눈높이거든요. 특히 오늘처럼 한 50명 이상 되시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블록체인의 기초 정도 아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다못해 마이닝이라든가 채굴 정도까지 해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그런 측면보다는 좀 더 일반적이고 또 저도 역시 공부하기 때문에 암호경제 쪽에 초점시켜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물론 사토시 나카모토가 암호통화 또는 비트코인을 창시해서 출범시켰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습니다. 우리 화폐 역사 또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ICT 발전을 통해서 거의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해킹이라든가 위변조가 항상 나타나고 또 점점점 가열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블록체인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많지만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어떤 블록체인이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거나 또는 허가형이냐 비허가형이냐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도 계속 블록체인이 진화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특징을 크게 효율성, 익명성, 불력성, 확장성 크게 네 가지를 보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번 거래하면은 바꾸기가 쉽지 않죠. 거의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가역성, 불역성이 높다고 말씀드리지만 프라이빗형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이 중간에 어떤 이 블록체인의 일반적인데다가 이걸 수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체했는데 실수로 200만 원이 될 수 있고 0원 하나 더 붙을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력성을 좀 낮춰주고 대신에 스케일러비티, 용량이라든가 그 메모리 용량을 높여주는 것들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효율성, 익명성, 불력성, 확장성에 따른 블록체인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쨌든 퍼블릭에서 출발해서 누구나가 다 참여하고 누구나가 오픈소스에 파일을 갖다가 또 다른 블록체인을 만들거나 암호통화를 만든 그런 데 쓰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런 목적에 따라서 블록체인이 진화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알려진 그 합의 방식 기술이 여긴 알려진 게 한 40여 가지 되는데요. 그 중에 여기 대표적으로 한 9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적용되는 프로퍼 워크,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곧 적용될 그 지분 증명 방식, 프로퍼 스테이크,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대표자만 따로 뽑아서 하겠다는 디포스 방식 등등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했는데 참고로 저희 에틸에서도 프로퍼 오브 넌스라고 앞에 암호 합의 그 방식의 알고리즘을 좀 더 정교하게 해킹이 불가능하게 짜는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고정적이지 않고 또 기존의 암호 통화에 적용된 합의 알고리즘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드포킹을 통해서 이 합의 알고리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사실 그 암호 통화를 또는 블록체인을 처음 시작할 때 이민혜 사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한 3년 전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또는 금융 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나머지 빙상의 일각인 나머지가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졌었고요. 그 결과 네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 가상화폐 또는 암호통화 기반의 암호화폐 영역이 있고, 두 번째 이상한이 공공보안 영역, 세 번째가 산업응용 영역, 네 번째가 거래결정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상당 부분 초기에 나온 그 코인 겸 코인이 없는 블록체인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픈바자 같은 거, 또 아다트, 그다음에 팩텀이 있네요. 나중에 생겼으니까. 어쨌든 코인이 있는 것도 코인이 없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본 큰 의미에서 블록체인은 이렇게 암호화폐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보안, 산업응용, 거래결정이 있죠. 처음에 저는 이 산업응용 영역에 스팀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스팀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암호통화 1500개 중에 랭킹이 한 20몇 위 정도 되는데, 기존의 암호통화하고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암호통화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BTC, 이더리움은 ETH, 이렇게 나름 화폐가 있는데, 얘는 들어가시면은 그 소위 가치를 해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팀이라는 게 있고, 스팀 달러가 있고, 스팀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코인은 채 글자나 처음에 거버넌스한테 모든 보상을 주지만, 이 스팀은 채 글자한테 10%, 그 다음에 스팀 파워를 가진 사람한테 15%, 나머지 운영하는데 글을 쓰는데 75% 이렇게 주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그 거래 변동이 심할 때, 거래량이라든가 가격 변동이 심할 때도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더 제가 좋았던 거는 좀, 그때 스팀을 딱 봤을 때, 페이스북, 넌 죽었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페이스북 들어가시면은 막 좋아요 사정없이 누를 수 있고, 내가 쓴 글 막 퍼날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이 올린 글이나 사진, 영상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 거기 있던 사진들을 갖다가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컨테스트 나와서 상을 받아서, 그것이 내 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원래 내가 찍은 거라고 했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곤란을 겪은 일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끝까지 법정 투쟁하고 하면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팀은 아시다시피 글을 올릴 때, 또 글을 올리는 사람이나 좋아요라고 누르는 사람들이 스팀 파워나 그 클릭할 때 뭔가 공짜가 아니라 주기 때문에 아무나 못 올리고, 글을 쓴 사람뿐만 아니라 글을 쓴 글이 좋아하고 누르는 사람이 보상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 가서 즐거웠던 일, 또 인상 깊은 일, 그런 글들을 올려놓고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번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야, 머지않아 이 페이스북을 능가하는 그런 일이 생기겠냐. 그래서 스팀을 좋게 봤고요. 어쨌든 이 뭐 디지털 계약, 전자시민증, 전자투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단절되게 나온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1500개가 넘는 각종 그 코인이 있는 블록체인과 또 코인이 없는 블록체인이 약 한 1000 종류 되거든요. 통상 2000 내지 3000 종류의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것이 있는데, 얘들이 사실 하나로 이렇게 딱 단절되기보다는 여기 그림처럼 만약 거래를 한다면은 거래부터 은행, 그 다음에 환율, 또 암호통화를 쓰고 개인회까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처럼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경우는 플랫폼으로 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앱으로 쓰이고, 어떤 데는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주는 블록체인이 또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변하겠지, 모든 하나의 블록체인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그 개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거에는 다양한 블록체인이 함께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스토니아는 요번에
평창 올림픽 때도 이 대통령 오셨죠. 블록체인 신분증 만든 유명한 나라, 인구 130만 명인데 그 유럽의 북유럽 도시죠. 한 1000만 명 이상을 블록체인 시티즌 이 레지던시를 발급해서 확장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한국의 어떤 특정 지역과 MOU도 맺었습니다. 또 오픈바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쩌면은 잘 되면 아마존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거래 장터인데 블록체인 기반에 상당히 유망한 쪽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사실 요거 제가 그린 그림을 아까 그 페이스북 사례처럼 말씀드렸는데 제가 갖고 다닙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한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뒤에 이게 손으로 뒤에도 여러 개 있거든요.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이 한 장의 그림이지만 3개월 넘게 그리면서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공주를 그렸는데 누가 이거 내 거지라고 주장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블록아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제 그림을 블록체인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2015년 5월 30일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죠. 그다음에 블록체인 고인 남바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내 그림인데라고 했을 때 저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는 저만 있으니까.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각종 저작권 문제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서 블록체인이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아직은 이제 블록체인이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실생활에서 또는 현실 경제에서 많이 쓰이는 게 금융 쪽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의 은행에 상거래하시는 분들 돈을 송금하고 정산까지 여기서는 2일 내지 4일이지만 실제 완전 개인한테까지 정산까지는 한 보름 걸립니다. 그 신용카드에 찍히는 것까지 정산 나온 때까지는. 근데 지금 나온 리플 기술만 써도 정말 3초 5초면 끝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또는 뭐 집문서 여러 가지 그 지식 재산 또는 어떤 콘텐츠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만 안전하게 거래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겸 시스템 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융 쪽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법정 화폐로 거래되는 모든 금융은 이렇게 페이먼트, 클리어링, 세틀먼트라는 지급, 청산, 결제 절차가 다 따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이런 걸 그냥 은행 간 거래하지만 은행이 뭐 미국의 어떤 그 선적 비용으로 물건 대금 비용으로 천만 원을 송금한다 또는 $10,000 송금한다 할 때 실제 한국 돈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은행 간의 바란스를 보고 숫자를 바꿔주는 게 불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숫자를 바꿔주는 과정에 이렇게 금융기관이 하고 그거를 금융결제원 같은 데서 청산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세틀먼트까지 완료됩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며칠씩 걸리고 심한 경우는 보름씩 걸리죠. 그런데 블록체인을 쓰면은 3초 내지 5초면 끝나는 거죠. 이게 세계가 한 바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주장을 하자면 지금의 법정화폐 피아트 개념의 이런 거래 안전이라든가 접속 장치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금융 ICT 또는 금융공학에서 접근했다면 향후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처음부터 이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통화까지 적용을 해서 하면은 금융비용 크게 절감하고 금융효율을 향상시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을 쓰면은 아까 지급, 청산, 결제 세 개가 한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마켓 메이커라는 것이 뭐냐면 환율 개념이죠. 외환소. 그 한국 돈을 미국에 US 달러 보내더라도 순간적으로 경매 방식으로 BNS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환율이 결정내려서 3초, 5초 안에 모든 행위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스템에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의 그 금융구조의 개편까지 불가피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면에서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기반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화폐 얘기를 그냥 잠깐 보자면 이렇게 화폐가 물품화폐, 금속화폐, 신용화폐, 전자화폐 이게 여기서 일로 갈 때 1000년, 일로 갈 때 1500년, 1000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렇게 1500년, 1000년, 1000년 걸리는 동안에 다 이런 문제도 있었죠. 뭐 고액화폐 한계라든가 휴대 저장의 불편, 위조 문제, 또 휴대 관리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디지털 시대가 생기면서 문제는 디지털이 장점이자 단점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지만 원본과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있어서 80년대 중반부터 죄송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이 디지털된 화폐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항상 발목을 잡힌 게 디지털의 카피 앤 페이스트 무한 복제 가능 때문에 불가능했다가 이제 블록체인 들어오면서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가상화폐보다는 여기 IMF에서 정의 내린 것처럼 가상화폐 또는 가상통화라는 거는 게임 머니, 포인트, 마일리지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상통화보다는 암호통화, 암호화폐를 쓰는 게 IMF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현재 그러니까 2018년 2월 15일 기준으로 암호 통화를 허용하는 국가, 제한 국가 이렇게 구분이 났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리플을 볼 때 암호화폐가 안 보이거든요. 이더리움을 가상화폐가 안 보여요. 제 눈에는요.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같아요. 제 기준은 암호통화지만 코인이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껏 옛날에 아까 1500년, 1000년 그때는 이제 상품통화였던 시대는 이렇게 보였죠. 그리고 국가에서 만든 피아트 법정통화를 만들면서 법정통화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현금 보유가 아닌 신용카드 형태 지금 신용카드 그러니까 법정통화 캐시 종이돈이나 그 동전 쓰는 비율이 전체 유통량의 5%도 안 된다 그럽니다. 한 95%가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걔를 1대1로, 법정통화나 1대1로 매칭시킨 게 이제 일렉트로닉 마니 전자화폐죠. 그런 통화들은 가치척도 가치저당 가치신이죠. 이 눈으로 보면은 암호화폐, 가상통화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죠. 이 잣대를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화폐는 누가 보증하죠? 국가가? 정부가? 은행이? 아닙니다. 저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질문하면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었죠. FRB. FRB가 뒤에 B가 뱅크가 아닌 거 아시죠? 보드입니다. 연방준비은행. 뱅크가 아니에요. 한국은행도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go.kr이 아니라 ORG입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부 국가는 그런 데가 있지만 이런 국가에서 만드는 피아트, 이 법정화폐조차도 국가가 보장하지 않고 제가 1달러짜리 돈이 여기 있는데요. 진짜 돈을 뒤집어 보면은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습니다. 신이 보증한다고요. 근데 신주 보증 못하죠. 그런데 이 암호 통화는 In proof we trust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가가 정부나 또는 은행이 신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암호 통화 시대를 가면은 모든 그 노드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보증하는 이 프루프 방식이 된다 해서 지금의 나는 아까 합의 알고리즘 보면 POW, POS, PY 전부 다 P가 프루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n proof we trust 방식을 하고 그래서 제 눈에는 1500개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상통화라고 부르는 건데 제 눈에는 비트코인은 그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은 암호화폐는 플랫폼 같고 리플은 프로토콜 같고 코스모스는 인터페이스고 싱글러티는 디앱이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호 통화를 얘기할 때 너무 그 코인, 화폐의 눈높이로 오면은 절대 설명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요. 가치 변동이 있는데 일부 유명한 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가치 변화가 근데 그게 무슨 화폐냐? 맞습니다.
이 법정 통화 눈높이로 보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화폐 아니죠. 그러나 이 암호 통화는 처음부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래증명, 자산인증, 자산인명가이기 때문에 화폐 개념이 달라질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 통화는 제가 이제 한 2, 3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암호 통화가 또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비트코인 등 채굴 할 때 전력 낭비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말 일관성 있는 블록체인 DB, 딱 하나 유일한 DB를 유지하려면은 그 정도 해시 파워가 필요하고 해시 파워를 쓰려면은 컴퓨터에서 전기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코스트를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만 본다면 전력 낭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력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킹이 불가능하고 그 하나의 DB로서 블록체인 DB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은 그 행위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암호통 같이 보면은 그렇게 디피컬티 또는 그 채굴하는 장비, 시간, 노력, 전기요금 다 합하면 그 정도 가치가 나오죠. 각 국가마다 채굴 비용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하는 노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월 10일 기준으로 11,100개 넘고요. 한국은 16입니다. 제가 많이 안타까운 거는 암호화폐 1,500개 중에 대한민국 토종 코인이 지금 계속 변화하는데 한 5개 내지 7개입니다. 최근 2월 달에 이제 ICO 한의아 어쩌니 했는데 그거가 확실치 않아서 지금 3개, 4개는 올라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상당히 랭킹이 높습니다. 한국은 금지되어 있는데 스위스 가서 이렇게 한 경우죠. 저희가 ICT 강국이라 하면서 그렇게 1,500개 중에 한국이 5개밖에 안 되는 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노드도 그렇고 또 암호통화 ATM기도 그렇고 정말 다른 저희가 올해 올림픽도 7위, 8위이고 무역 수지 모든 것마다 한국이 여러 가지 탑10 되거든요. 이거는 이쪽 분야는 탑10이 못 듭니다. 이건 생략하게 마지막 제가 슬라이드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CO가 저도 처음에 ICO 나왔을 때는 걱정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짝퉁 ICO들이 무지 많았거든요. ICO를 벤처 캐피탈에 자금 모으는 거를 블록체인망에 쓰는데 중국에서 작년에 ICO를 금지할 때 처음에 중국 당국에서 한 70개 정도를 거의 전수조사했는데 언론 보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60개 이상이 짝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많이 폐쇄시켰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짝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진국들은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백서가 있고 실제 블록체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알고리즘이 다 돼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백서만 덜렁 내서 자금 모으는 방법 쓰기가 있고 블록체인 방식도 아니고 블록체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기업 하는데도 블록체인에 그러니까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서 이걸 쓰죠. 아까 제가 이더리움을 플랫폼이라 쓴 이유가 ICO를 모집하는데 디지털에서 하니까요. 뭔가 플랫폼을 갖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가치 기준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더리움 화폐 아니에요. ICO를 하는 사람들이 갖다 쓰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아까 암호화폐가 전부 다 암호화폐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코인이다, 플랫폼이다, 어플리케이션이다, 프로토콜이다 그런 의미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제가 2, 4분기, 3, 4분기 요거 최근 자료입니다. 2, 4분기. 그때 보세요. 이때보다도 이때 한 2배였다가 3, 4분기 때 뭐 한 7, 8배 갔다. 지금은 몇 배죠? 12배입니다. 이거는 짝퉁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전 세계 그 ICO를 통한 그 벤처 캐피탈의 자금 모으기 행위가 이거는 이제껏 해왔던 그 크라우드 펀딩 또는 벤처 캐피탈 방식의 또 다른 그 전환으로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더 바람직한 거는 초기에는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2014년, 2015년 초기에는 이 색깔이 약간 무슨 색깔이죠? 약간 뭐 그레이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게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암호 통화 기반으로 많이 나왔죠.
그런데 2015년, 16년 봐서는 이 파란 색깔 이런 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파이낸스 쪽입니다. 금융 쪽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작년 들어서는 이게 핑크빛이 늘어났죠. 그 핑크빛은 미디어, 소셜, 게이밍, IoT 그런 쪽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IoT가 늘어나는 모습이 좀 다양화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걱정한 것처럼 암호 통화를 마구 찍어낸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이 얼마나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크립토 커런시 쪽도 있고 IoT도 있고 뭐 게임, 뭐 미디어, 소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금년의 숙제가 크립토 이코노믹스라는 암호 경제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2년 전부터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자료를 봐도 제가 구글 검색을 해서 소위 그 크립토 이코노미 또는 크립토 이코노믹스 또는 등등 무지 많습니다. 잡히는 거 많은데 데피니션이라고 나온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이 개념을 이런 표현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무식하지만 감히 정의를 내리자면은 암호 경제란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제품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비하거나 또는 통화 자산을 거래 저축 투자하거나 또는 정보란 콘텐츠들을 등록 이용 관리하는데 블록체인 또는 암호 통화 기반의 플랫폼,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등을 적용해서 이루어지는 제반 경제 활동이라고 일단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도 수십 번 썼다 지웠다 하다가 며칠 전에 완료해서 이제 오늘 처음 정의를 내렸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규명할 숙제입니다. 어쨌든 제가 암호 경제라고 한 이유는 실물 경제에서 실물 경제 여러 법칙이 있습니다만 실물 경제 대표적인 법칙이 수요 공급의 법칙, 희소성의 법칙,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죠.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수요 공급 법칙이고 희소성의 법칙은 지구상의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가치가 특정 분야의 다이아몬드라든가 또는 한정된 자원은 당연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노동이라든가 자본을 아무리 투입해도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은 증가액이 감소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실물 경제 법칙인데 디지털 딱 되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죠. 디지털 경제 법칙의 3대 법칙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무해 법칙, 길드의 법칙, 네트컬 법칙 세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해 법칙은 그 반도체 칩의 프로세스 성능이 뭐 18개월마다 2개씩 뭐 기간별로 좀 차이는 있으나 어쨌든 성능이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을 설명 안 될 만큼의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얘는 길드의 법칙은 밴드위스, 그러니까 반도체 프로세스보다는 그 대역폭이 3 내지 6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메트컬 법칙은 일종의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법칙인데 가입자는 단순 증가하지만 효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법칙이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경제 법칙이 나오면서 일반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풀 수 없는 것들을 디지털 경제 법칙으로 풀었죠. 그게 요즘도 그렇습니다. 인터넷 가입하잖아요. 일반 경제 법칙이 가입했는데 어떻게 가입비 없거나 돈을 줍니까? 일반 경제 법칙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디지털 경제 법칙 설명이 되죠. 근데 또 블록체인 나오면서 설명이 또 안 돼요. 무한복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00년간 2100만 개 발행돼서 지금 뭐 1700만 개 이게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최초 알고리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 힘이 있어가지고 그게 일부는 어떤 면에서는 희소성 법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코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무한복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법칙이 전혀 다른 디멘전에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서 어떤 코인들은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무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발행 방식의 리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발행을 해버리잖아요. 그 발행이 늘어나는데 가치가 올라가는 그 쓰임수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실물 경제 법칙이랑 디지털 경제 법칙이랑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암호 경제 법칙에 적용되지 않나 해서 저는 크게 이렇게 크립토 프루프 법칙, 그 다음에 컨센서스 밸리데이션, 얘는 이제 합의 증명의 법칙, 그 다음에 얘는 분산 네트워크 법칙,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기존에 이것도 물론 이제 전통 경제학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디지털 경제 법칙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저희가 암호 통화 경제 또는 암호 경제를 하면은 밑에부터 보면은 이런 분산 네트워크 처음에 시작할 때 철학도 그렇고요. 탈중앙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어떤 보상 체계, 합의 보상 체계가 컨센서스라는 이 데이터가 또는 이 사실이 또는 이 가치가 유효한지를 검증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암호 기반의 크립토 기반의 증명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암호 경제 법칙 핵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요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 스위스의 지크밸리 정말 부럽습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도 기사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과금 다 암호 통화 기반 낼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회사 벤처 캐피탈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ICO였는데도 거의 다 스위스 가서 지금 ICO 수금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엄청나게 당연하죠. 중국 같은 경우도 여기 항저우를 이 스마트 시티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바꿨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300억 달러 이상 단위 좀 바뀌었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요. 두바이는 각종 그 두바이 허브로서 공공 문서들을 전부 다 블록체인 기반을 하고 두바이는 두바이 코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1,500개 코인 중에 두바이 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시제품 만들어서 또는 상용 제품 만들어서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좀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 통화나 어떤 ICO를 할 때 아직도 정부에서 그 다소 좀 규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제가 벤처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암호 통화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통장을 만들거나 개설하는데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되면은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